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해양과학자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김종성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김종성 교수는 갯벌과 갯벌에 사는 저서생물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30년 전에 비해서 간척 사업과 개발로 갯벌이 사라지는 사실이 많이 안타깝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갯벌이 기후위기 해결사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종성 교수 연구팀은 갯벌의 탄소 흡수력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갯벌의 숨은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1년 내내 갯벌에 산다는 김종성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종성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경제개발하면서 많은 또 간척 사업 때문에 우리 갯벌이 많이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지금 세계 자연유산으로 4군데가 지금 저희 신안, 보성, 순천, 충남, 서천, 전북, 고창의 갯벌이 지정이 됐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해주셨어요. 근데 다른 갯벌도 지금 추진 중인 곳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 당시 세계 자연유산 그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갯벌이 이제 5년 정도 이렇게 약간 조건부 등재로 진행이 된 거고요. 다시 이렇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확대하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고요. 네. 그 사이에 저희 이제 정부에서는 여수, 뭐 고흥, 무안 등등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세계 유산위원회에서 그 확대 신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 면적으로 보면 무안이 한 110여 제곱킬로미터, 고흥은 60 정도 되고요. 여수도 뭐 40제곱킬로미터 가까이 이렇게 아마 이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 2단계 확대 등재는 내년도 이제 여름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제 다시 승인이 되면은 네. 저희들은 유지하면서 갯벌이 일부 이제 확대되는 그런 이제 양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저희가 뭐 준비해야 될 건 없는 거예요? 준비할 게 많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요구만 했다고 해서 그냥 덥석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 갯벌의 그 기존에 우리가 등재된 이유에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과정에서 세계 이제 학자나 뭐 어떤 전문가 집단들이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해서 실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우리들이 이걸 잘 관리하고 또 앞으로 보존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제 준비돼 있다는 것들을 설득력 있게 이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교수님 바쁘시겠어요. 네. 그 인천에서는 인천 갯벌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서 지금 지역 시민사회가 나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곳 상황은? 네, 맞습니다. 인천에서도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세계 자연유산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요. 지난 뭐 44차 세계유산위원회 1단계로 등재될 때 이 5곳으로만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점을 인식하고 꼭 전문가나 그 지역의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도 네. 이제 일부 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수도권 근방에 계시는 분들, 저도 뭐 가끔 갑니다만 강화도 그쪽도 갯벌이 좋잖아요. 강화도가 엄청 넓은 갯벌이죠. 거기도 굉장히 넓죠. 강화도 자체만 보면 한 350제곱미터 되고요. 그러니까 인천까지 포함하면 약 한 73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전체 갯벌 면적으로만 보면 약 30% 가까이가 이곳에 이제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그 강화도나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조차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조수간만의 크니까. 차가 9에서 10m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이 빠지면은 아주 넓은 갯벌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부터 이 강화도는 이제 뭐 갯벌 또 갯벌에 서식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생물들의 다양성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알려져 있었고요. 네.
뭐 한편 이제 그 내부적으로 아직은 이제 논의가 많이 더 진행이 돼서 뭐 주민 간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네. 뭐 규제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좀 정리가 된다면 저는 당연히 강화도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합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뭐 거기서 생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게 따를 수가 네, 있으니까. 규제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산권 또 침해 문제가 네. 있을 수는 있겠네요. 갯벌이 굉장히 중요한 철새의 서식지다. 또 우리에게 많은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또 뭐 철새들한테 놀이터도 되고 그러는데요. 이 오염 물질도 정화 기능을 한다고 오염 물질 네, 정화 기능이 맞습니다. 있다고요. 예. 이제 소위 말하는 갯벌을 이제 완충 지역이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갯벌의 이제 위치상 연안 육지에서부터 이제 바닷가로 가는 중간에 위치하고요. 또 아무래도 대부분의 육상기인 오염 물질들이 이 하천이나 강을 통해서 갯벌을 지나가니까 그 갯벌을 지나가야 이제 먼 바다로 나가는데 이 갯벌 안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잖아요. 네. 흔히 보면 갯벌 딱 나가면 처음 보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갈대숲, 칠면초가 막 이렇게 있는 이제 염습지라고 하죠. 거기가 조금 지나면은 이제 모래나 니질로 발달한 이제 다양한 이제 무척추 동물이 사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물에 잠기게 되는데 이 식물 생태계 자체가 오염물질을 걸러주고요.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무척추 동물들이 계속 갯벌을 이제 파고 다시 굴을 만들고 하면서 이런 물질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준 네.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일부 생물들은 이런 물질들을 이렇게 직접 먹어서 걸러서 제거해주는 어떤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갯벌은 이제 서식지 자체 그리고 또 거기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이런 오염물질을 정화해주고 또 수질을 아주 이렇게 맞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네요. 훌륭한 청소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청소부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 갯벌 가면은 이제 고등들이 되게 많은데요. 예. 이 고등들은 뭐 다양한 이제 섭식 활동을 하는데 이런 고등들이 사체를 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고등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분해하는 또 역할을 하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갯벌에 있는 이런 그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을 다 이제 소화해 버리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이제 같이 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이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이제 애들 데리고 갯벌 요즘 체험 많이 가거든요. 예. 가서 좀 해줄 말씀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이건 말이지 갯벌이 이렇게 청소 역할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설명해 주면 아이들이 되게 훨씬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그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바지락 많이 이제 드시잖아요. 네네. 이 바지락이 예를 들면은 물을 1시간 동안 2리터 정도 정화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조그만 게요? 예. 그러니까 이 물이 막 혼탁하잖아요. 네. 근데 이 혼탁한 물에 바지락을 한 마리 딱 집어넣으면요. 네.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이게 아주 맑은 물로 바뀌어 있어요. 와. 그 이유는 바지락이 이제 필터 피더라고 이 해수 안에 있는 이런 유기물을 먹이로 이제 살아가는 네. 생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계속 걸러주는 거예요. 예. 거르다 보면은 이제 생물 자체가 그런 필터 역할을 하고 네. 물은 이제 깨끗하게 바뀌는 예.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네. 아이들이 신기해할 것 같은데요. 기후 위기 해결사로 갯벌이 뜨고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기후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다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육상에서는 나무가 이제 CO2를 흡수해서 이제 유기물을 만들고 산소를 또 우리가 이제 호흡했을 때 산소를 정말 아주 이제 고마운 친구들인 것처럼 바다에서도 갈대나 이런 갯벌에 사는 저서 미세 조류가 탄소를 흡수하고 유기물을 만들고 산소를 배출하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탄소를 흡수한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탄소 저장은 흡수와 침적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요. 우리 이제 육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탄소를 흡수해서 이렇게 나무가 막 자라나는 거
네. 이게 이제 탄소를 머금고 있다,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다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죽어서 퇴적물에 이제 쌓이면 네. 바다 이제 말하자면 대기나 이런 수층으로부터 격리가 돼요. 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 퇴적물 바닥에 탄소가 고정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최근 저희가 밝혔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바다에는 이제 염생식물, 그다음에 해초류, 해조류, 식물 플랑크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갯벌에 사는 저서 미세조류. 이 친구들이 이제 탄소를 흡수해주는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서 미세 조류하면은 이제 좀 어려우니까. 저서는 이제 네. 바닥에 산다는 뜻이고 미세는 이제 마이크로 아주 스케일이니까 작다는 건데. 눈에 안 보이는 네. 보통 크기가 1mm 이하, 한 100마이크로미터나 뭐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단세포 미세 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친구들이 그 갯벌 표층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아요. 보통 우리 갯벌에 가면 표층이 이게 누렇거나 막 초콜릿색이거나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누가 봤을 때는 오 지금 오염된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이렇게 검은틱틱해. 보기에 이쁘진 않아요. 이쁘지 않죠. 네네. 근데 그게요 바로 저서 미세조류입니다. 아. 이 저서 미세조류가 퇴적물 표층에서 이 알갈 매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층층이 아주 탄탄하게 네. 카페트 같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어.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이산화탄소 흡수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는 좀 이쁘게 봐야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점점 이제 크고 내려가면서 쌓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갯벌 자체가 이산화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네, 맞습니다. 부른다면서요. 예. 예.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생물들이 모두 네. 블루 카본이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육상에서의 소나무나 뭐 초지 이런 것들은 그 그린 카본 이렇게 이제 육상은 녹색 카본, 네. 그다음에 바다는 청색 카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육지에서는 나무가 탄소를 흡수해서 정화를 하고 바다에서는 우리 갯벌의 그 미세 저류들이 또 탄소를 흡수해주고. 맞습니다. 네, 그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통 이제 볼까요? 그 탄소를 흡수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은 한 50배 빠르다고 알려져 있고 또 이제 면적당 흡수하는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육상에 있는 이런 그린 카본들은 대부분 성장하고 한 30에서 40년 정도 되면 성장이 멈춰요. 네. 그럼 더 이상 흡수를 이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바다에 있는 블루카본들은 대부분 이게 성장하고 다시 죽으면서 묻히고 성장하면서 묻히고 하는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어떤 그런 구애를 받지 않고 거의 장기적으로 계속 탄소를 연속적으로 흡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성비가 상당히 높다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 바다 생태계의 탄소 흡수력이 육상 생태계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네. 교수님이 이 분야를 사실 꾸준히 연구하셔서 실제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갯벌의 어떤 능력을 규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뻘짓하다가 지금 이제 약간 갯벌이 뻘짓한 보람이 네, 있는데요. 슈퍼스타가 된 것 같은 예. 그런 마음이 너무 이제 가슴이 뭉클한데요. 사실 이제 저희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갯벌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지역 한 22곳을 한 5년 정도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갯벌이 가지고 있는 탄소의 저장량이 대략 한 1,300만 톤 그리고 연간 흡수하는 CO2 양이 연간 최대 49만 톤 정도에 이른다는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과 비교해 보면요, 연간 한 20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이렇게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우리 갯벌이 매년 흡수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 정도의 갯벌을 가지고 있으면 승용차 20만 대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수치로 밝히신 거예요. 네, 수치로 제시를 했고요. 예. 전국 단위, 뭐 국가 단위로서는 이제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 갯벌의 해양 생물 다양성이 최고고 그 생물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사실 우리 교수님께서 세계 최초로 확인을 해주셨다고요. 예, 요거는 예. 이제 약간 이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그 2009년에 아주 중요한 이제 논문이 나와요. 외국 학자에 의해서 우리나라 해양생물 다양성이 단위 면적
인구당 생물 종수를 표현했을 때 세계 1위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 그 학자가 제시한 근거 자료는 약간 개인 교류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근거가 조금 희박한 자료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뒤로부터 한 5년 정도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뭐 이제 전수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이 조간대 갯벌에 뭐 약 2,000종 가까이 이제 저서 무척지 동물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제시를 한 거고요. 네. 이제 이런 거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해양생물 다양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으로는 이제 저서 미세 조류의 1차 생산력이 전 세계의 평균의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생산력이라는 산소를 만들어내는 능력.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저서 미세조류는 이제 CO2를 흡수하고 이제 O2 산소를 이제 내뿜는데 이 생산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이 흡수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산소를 또 내뿜음으로써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이 저서 미세조류는 바다에서 아주 최하위에 있는 그 먹이 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다에 뭐 예를 들어 갯벌에서 갯지렁이, 뭐 조개, 뭐 새우 이런 친구들이 다 이 저서 미세 조류를 먹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먹이원이면서 생산력이 많다는 얘기는 그 바다 생태계를 지탱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네. 논리고요. 그래서 그 1차 생산량이 높은 것도 저희가 이제 밝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조와 기능이 상당히 우수한 갯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바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갯벌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많이 놀라고 있는데 우리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인정을 받았지만 이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 연구도 하고 계시고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인증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잘 아시듯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인데요. 이 IPCC에서 인정하는 블루카본은 맹그로브, 염습지, 잘피림 이 세 가지 서식지에 지금 국한되어 있어요. 네, 사실은 우리 갯벌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탄소 감축원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인정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메커니즘이 이제 밝혀지고 연구가 예. 많아지면서 갯벌도 탄소 감축원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학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코핑 미팅이라고 해서 이 IPCC에서 지금 이제 7차 라운드에서 새롭게 블루카본으로 이제 추가될 수 있는 이제 후보군들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갯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대하기에는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은 네. 우리 갯벌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탄소 감축원으로서의 블루카본 그 반열에 이제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갯벌이 탄소 흡수원으로 국제 인증을 받으면 이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갯벌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 크레딧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도 거래를 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를 네. 흡수하는 메커니즘이 있는 것만으로는 거래가 안 됩니다. 탄소 감축원이란 이 블루카본으로 공식 인정이 돼야지만 네. 너희들은 어느 정도의 갯벌을 가지고 있고 요게 해마다 어느 정도의 탄소를 흡수하니까 요걸 우리가 톤수로 해서 얼마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서 배출하는 탄소를 요 갯벌 크레딧으로 이제 네. 이용해서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갯벌을 더 확장시키고 또 이걸 더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네. 되면은 점점 이제 그 탄소 중립 우리 목표도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좀 섣부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 탄소 크레딧 정도로는? 근데 탄소 크레딧으로만 하면은 사실 지금 한참 과소평가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자연 기반에서의 어떤 탄소 크레딧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그 ESG 측면에서 이 환경을 잘 보호하고 이런 철학을 가진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더 이렇게 키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을 이제 완화시켜 하는 그런 정책들로 네. 연결시키면 이 네. get벌의 크레딧은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훨씬 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작 단계네요. 네, 네. 네. 일반인들한테는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해양학계에서는 바다 숲을 열심히 조성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IPCC가 인정하는 세 가지 블루카본 중에 잘피림
이제 말씀드렸는데 잘피림? 예, 잘피숲, 잘피림, 뭐 해초숲 이런 건데 같은 겁니다. 네. 예, 다 같은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해양수산부, 뭐 수산과학원, 뭐 그다음에 수산자원공단 이런 곳에서 이 바다숲 조성을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상 바다에 가면 이제 바다 사막화라는 현상도 일어나고 네. 산호초가 많이 이제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고 또 이제 더 이제 블루카본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국에 이제 뭐 이제 해안가 같은데 저희 바다숲 복원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이제 서식지에서 그런 잘피림이 훼손되거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열대나 뭐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이제 잘 살지 못한 애들을 다시 이제 심어주는 거. 그러니까 잘피림을 이렇게 이식하면서 네. 새로운 서식지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바닷속에서 작업하시는 네. 거예요? 보통 그래서 그 바다에 들어가서 예. 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심으면서 이걸 계속 이제 확장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바다에도 씨 뿌리고 나무 심고 그러는 거네요. 우리가 벼 논에 이렇게 예. 이렇게 씨 뿌리듯이 어떤 이제 규격이 있는 것들을 이제 갖고 가서 이렇게 장착을 시킨다거나 네. 뭐 하나씩 이렇게 심는다거나 그래서 이식 실험을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바다숲을 조성하고 계시고 네. 참 물고기로 요즘 식물을 키우는데 교수님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예. 그거는 좀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그 메조코즘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구실에서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요. 뭐 이렇게 수조를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바다 생태계를 만들어 놔요. 네. 일종의 뭐 퇴적물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물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생물들을 막 키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해양 생물들을 주로 키우다가 뭐 한쪽에서는 또 이제 우리가 민물고기도 많이 키워봤어요. 네. 그러다가 이 물 안에는 다양한 영양염이 들어 있으니 이걸 이용해서 수경 재배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고 사실 이 기술은 외국에서는 한 10년 전에 이제 기술이 이제 소개가 네. 됐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취미 겸 아무튼 이런 어떤 메조코즈의 활용도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물고기를 이용해서 배설물이나 유기물이 나오면 그게 그거를 또 영양분이 되는 거군요. 영양분을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아. 그래서 물고기는 한 10여 종, 그리고 식물 한 60여 종을 교차 재배하면서 이 궁합 연구를 좀 했어요. 실제로 어떤 물고기랑 이 식물이랑 잘 네, 맞더라. 맞습니다. 요걸 아쿠아포닉스 첨단 농법이라고 아쿠아포닉스라고 맞습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부르더라고요. 이제 예. 아쿠아컬처, 하이드로포닉스, 그러니까 어류 양식과 식물 수경 재배를 결합한 첨단 농어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양식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 외부 환경 말고 실내에서 저희가 아주 이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면은 네. 이렇게 배출하는 이제 오염수 없이 이런 물고기와 식물을 아주 이렇게 최적의 조건으로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또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 관심이 가는데요. 네. 예. 자, 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갯벌로 놀러 가는 분들, 또 아이들 데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갯벌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이틀 동안 해주셨어요. 네, 가서 네. 우리 환경 망치면 안 되잖아요. 갯벌 좀 즐기는 법, 매너, 갯벌 매너 좀 알려주십시오. 갯벌 매너. 네. 네. 사실 갯벌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생물들이 사는 공간과 또 약간 분포를 이루면서 사는데요. 생물을 이제 채취하면서 물론 당연히 이제 교육도 하고 즐거움도 이제 맛도 보고 그런 거 좋은데 이렇게 보면 구멍이 이제 많이 난 그런 그 숨구멍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네. 이제 피해서 밟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구멍보다는 그 옆에 이렇게 좀 단단해 보이는 이런 데가 들 빠져요. 구멍이 네. 있으면 그 안에 생물들이 굴을 파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지가 잘 안 돼요. 근데 누구의 보금자리인 거예요, 거기가. 네, 그렇죠. 그 안에는 개지렁이, 조개, 뭐 여러 가지 개들이 이제 살아가는데요. 그런 거 이제 눌러주면은 얘네들이 막 깜짝 놀라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도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바다는 아무래도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수간만 밀물 썰물 이런 거 있으니까 물에
빠지지 않게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이 네. 멀리 있어도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은 물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는 말하자면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다가 이렇게 육상에서 바다로 가면서 계속 낮아지지는 않거든요. 네. 약간씩 올라가기도 합니다. 경사가. 아.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가면은 실제로 이제 평균 해수면보다 위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물이 들어올 때는 고립될 수 있는 이제 위험을 처할 수 있어서 그런 거 꼭 조심을 해주시고요. 네, 저 대학생 때 한번 경험했어요. 물이 순식간에 들어오더라고요.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정말 빠르게 들어옵니다. 정말 아찔했어요. 그리고 물이 이제 골을 따라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유의를 해주셔야지. 골 같은 경우는 퇴적상들이 훨씬 더 이제 미세한 입자들이 많아서 푹푹 빠져요. 네. 한번 빠지면 진짜 못 나와요. 그럴 때 이제 방법은 빠르게 이제 장화를 벗거나 옷을 벗거나 해서 헤엄을 치듯이 거의 기어 나오셔야 됩니다. 아유, 물 들어올 때는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당연히. 시간 가까울 예. 때는. 네. 아, 갯벌 연구 이제 30년 하셔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갯벌이 교수님 많이 공헌을 하셨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연구라는 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생태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람도 사회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은 막 몇 년에서 수십 년 이렇게 관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뭐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사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이 일생의 어떤 생활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상을 밝히는 연구는 최소한 막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이렇게 이제 뭐 연구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연구는 아주 장시간 관찰을 통해서 얘네들의 어떤 습성이나 뭐 이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네. 사실 갯벌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아직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알아나가는 연구를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해양학자로서 이제 앞으로 꼭 연구하고 싶은 분야,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그 갯벌에서 구조적인 연구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생물이 사는지 뭐 분포는 어떤지.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갯벌에서 그 서로 생물 간의 그 경쟁이라든가 인터액션, 뭐 진화 이런 측면들은 이제 연구가 아직도 우리나라 부족하고 저도 조금 이제 시작 예. 단계라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을 잘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개체나 뭐 종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같이 있을 때 과연 어떤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시너지가 있을지 그런데 요즘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갯벌의 가장 중요한 지지 서비스, 네. 물질 순환이나 에너지 이런 거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좀 더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밝히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갯벌 그 식물들 간의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네,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갯벌의 가치를 이렇게 인정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다 전문가, 갯벌 전문가인 해양학자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김종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